자, 오늘 페이지는 25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랑 비슷하게 지문이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번엔 현대시 두 편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냅다 작품 보라 그랬어? 아니면 문제 먼저 봐주자고 했지? 문제요. 네, 문제 먼저. 얘들아, 1, 2, 3, 4번 지문 중에 어떤 보기를 좀 참고하면 좋을까? 딱 하나만 골라볼까요? 3번. 3번? 왜 3번이야? 4번은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 3번에 응. 나와 다니는 내용이 너무 정확하다, 도율아. 자, 3번의 보기를 보니까 여러분, 나와 다는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작품의 기호로 시작하거나 또는 작품의 제목으로 시작하는 보기들이 있어. 알았지? 자, 제목이나 이렇게 작품 기호로 시작하면서 일단 말의 내용을 보니까요,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어. 구체적인 정보. 우리 한번 찾아볼까? 첫 번째 줄부터. 자, 먼저 한계 상황이라는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대. 자, 그 다음 또 혹시 어디 밑줄 긋고 싶어요? 한계 상황은 어떤 역할을 한대요?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고 자아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화자의 태도가 더욱더 부각된대. 화자의 태도. 자, 그러면서 이 다음에는 나와 다라는 기호를 다시 사용하면서 나와 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줍니다. 자, 나부터 들어가 볼게. 나는 한계령에서 폭설을 만나는, 자, 여기 밑줄 긋고 싶은데요, 가상의 상황이라는 거.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교실에 있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 저녁이 되었어요. 이런 실제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상황을 가정해주고 있대. 자, 사랑하는 사람과 그곳에서 발이 묶이는 것은, 발이 묶인다고? 우리 어디 못 간대. 그러면 답답하겠지? 네. 선생님이 시비 가면서 야, 절대 나가지 마 라고 하면 안 돼요, 저 메가커피 갔다 올래요 라고 나가고 싶지요. 자, 고통이, 근데 그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라는 역설적인 인식을 드러내는데 여기다 표시하고 싶지 않아? 기쁨과 행복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화자의 정서를 보여주는 거지, 물론 가상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정서를 보여주고 있고, 자, 이게 역설적 인식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표현상의 특징도 보여주고 있어. 이게 나의 특징. 자, 이제 다로 가봅시다. 다는 화자가 처한 한계 상황을 시적 현실로 제시하고 있다. 오, 이건 현실이네. 가상의 상황이 아니고 현실로 제시하고, 이로 인한 정서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정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그치? 자, 여러분, 비애라는 한자어가 쓰였는데 비의 뜻이 뭡니까? 슬픔이요. 맞아, 슬픔이에요. 한자 천재 아니야, 우리 애기? 자, 비애라는 슬픔이 나오고, 그 다음 회하는요? 후회와 한탄, 한스러움, 이러한 슬픈 정서이지, 그치? 자, 그래서 나에는 가상의 상황, 긍정적인 정서, 그 다음 다에서는 현실과 부정적인 정서 드러난다는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어. 그러니까 3번의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 분석하면 훨씬 쉬워지겠지? 자, 근데 쌤이 한 개만 고르랬어. 4번은 먼저 안 읽어도 될 것 같지 않아? 한번 판단해볼까? 먼저 읽는 게 좋을까? 안 읽는 게 좋을까? 얘들아, 다음 페이지 넘겨서 4번 보기를 아주 빠르게 한번 눈으로 훑어 읽어봐봐. 은서야, 4번은 다를 분석하기 전에 읽는 게 좋을까? 다를 읽고 읽는 게 좋을까? 읽고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마음이 통했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아까 힌트야. 아까 3번을 왜 먼저 읽었냐면 나와 다에 대한, 그러니까 제시된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니까 쌤이 먼저 읽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근데 4번은 어때요? 나와 다에 대한 정보를 줘요? 아니요. 아니지. 그럼 뭐에 대한 정보를 줘? 다요. 다와 관련된 다른 작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지. 네. 그러면 다랑 다른 작품을 비교해보세요 라는 지문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새로운 작품까지 기억할 수 있어? 아니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여기까지 못해. 그러니까 다를 분석 다 한 다음에 이걸 읽고 그냥 4번 문제를 쭉 풀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쌤은 3번 문제의 보기를 먼저 보고
작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채로 자 다음 보니까 가를 바탕으로 나다를 감상하라는 게 있어서 뭐 그러면 가까지 읽고 한번 나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나와 관련한 선지 판단해볼까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비슷한 순서로 문제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시간은 7분 30초 동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지? 네, 펜 들고 한번 시작해볼게요. 근데 가에 대해서는 얘들아 상세하게 읽는 게 좋을까? 아니면 쌤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낯선 표현들을 밑줄 긋는 게 좋겠어? 낯선 표현들 위주로 밑줄을 그어주면서 이런 표현이 쓰였다고? 그럼 선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측하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시작합시다.
곧 답을 맞춥니다. 고민이 돼. 자, 답을 고르셨나요? 고민되던 거 답을 골라주십시오. 이제 연서 골랐어? 자, 얘들아 가자. 가부터 시작을 해보자. 자, 가에서 좀 몰랐던 말들의 표시를 하셨나요? 밑줄 많이 그으셨던데? 뭐 몰랐던 말이 많았어? 낯선 표현이 많았어? 그럴 수도 있지. 자, 선생님은 이 중에서 어디에다 밑줄을 그었냐면요, 여러분이랑 겹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저는 첫 번째 문단에서요, 여기에 그어봤어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그려진 그림을 독자의 상상력에 호소하는 것이다. 자, 그래도 조금 더 익숙한 표현도 같이 살펴보자면 요런 것들이에요. 감각적 체험을 통해서 얻은 심리적인 인상, 내가 받은 느낌, 감정, 그리고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드러내는 거래. 그래서 이미지라는 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마치 우리가 만지거나 보고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체화하는 것의 수단이래요, 이미지가. 맞습니까? 그래서 작가가 내가 느낀 것을 독자한테 봐봐, 생각해봐, 이런 느낌이었다니까? 라고 알려주는 방식이 이미지래. 자, 조금 더 윗줄 긋고 예시 들어줄게요. 자, 이미지는요, 마음속에 무엇인가 그려낸 결과물이래.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거, 그걸 언어로 나타낸 거래.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것을 언어로 나타낸다는 거지.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기호화라고 하겠대. 이 시는 감각적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물이나 현상으로 바꾸어서 나타내기도 한대. 자, 제가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녹화 뜨고 있어서 조금 부끄러운데, 자, 제가 지난주에 선생님이 남자친구가 없은 지가 조금 됐어. 제 인생에서 이렇게 몇 달이 넘게 남자가 없던 적은 아주 오랜만이, 아니 처음이죠? 처음이거든요. 저 항상 끊이지 않고 연애를 해왔는데 아무튼 조금 그런 상태야. 근데 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얼마 안 됐어. 한 열흘 됐나? 열흘 전에 너무 느낌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 정말 느좋 그 자체. 근데 제 이상형에 딱 들어맞지 않거든요. 저는 선생님이 키가 좀 크잖아? 끄덕끄덕 안 해? 지금 키가 크잖아? 아, 저 평균 이상이, 그래 이한이보단 작지. 근데 키가 좀 큰데, 그래서 저는 저보다 큰 사람을 선호해요. 한 12cm 정도는 커야 돼. 한 180 돼야 되거든. 키 큰 남자를 좋아함. 그 다음 제 친구가 타투이스트지만 저는 문신을 안 한 남자를 선호해요. 여자분들은 하셔면 뭐 예쁜데 남자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개인적인 선호입니다. 개인 선호. 알았지? 여러분이 한다고 뭐 싫어하고 뭐 그렇진 않아. 근데 키가 크지 않으셔. 문신도 하셨어. 근데 어머? 느낌이 너무 좋은데? 근데 이유를 생각해봤지? 왜 그러는 걸까? 스타일이 좋으죠. 쌤 셔츠 입은 사람을 좋아하거든. 셔츠가 약간 터질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걸 걷었는데 전완근이 굉장히 훌륭한 느낌? 이런 게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인식을 못했어. 이분이 하신 셔츠가 예쁘네? 이분이 하신 목걸이가 굉장히 내 스타일이네? 근데 왠지 거기 앉아있을 때 약간 울렁울렁거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서 운전을 하는데 이상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집에 와서 입 닦으면서 이상하네, 내가 왜 그랬지? 그 다음에 잠옷 입고 누웠는지 나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제가 느낀 감정이 뭔가요? 뭐야 얘들아? 뭐야? 에? 여러분 연애 다 하시잖아요. 이하나 선생님이 느낀 감정이 뭐야? 현우야, 선생님이 느낀 감정이 뭐야? 빨리 말해줘. 나 지금 진도 나가야 돼. 모르겠다고? 아마 뭐야, 부끄러운 척 하기는. 제가 느낀 게 설렘 아니겠습니까? 그쵸? 저 그분한테 약간 반한 거 같죠? 그치? 반함? 설렘이라는 감정이 있어. 근데 그 감정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간 그때 너무 어지럽고 좀 멀미하는 것 같았어.
너네 오리배 타봤니? 한강에서? 오리배 타면 걔가 안 타봤어요? 한번 타보세요. 요즘 같은 데 타면 되게 더워서 죽을 것 같고 좋아. 물 위에 떠있으니까 약간 울렁울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지. 제가 앉아있을 때 그랬어요. 나 분명히 땅에 붙어있는데. 그니까 내가 느낀 감정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여러분 멀미날 때 그 느낌 있잖아. 쌤이 그랬다니까? 라고 알려주고 있지. 제가 느낀 감정을 선생님 막 가슴이 두근거렸어 라고 알려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물이나 현상으로 바꾸어서 전달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이미지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뭔가 진전은 없었고요. 월요일에 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생기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변용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은 특별히 선지로 형상화되지 않아서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를 볼 건데요. 나 제목이 뭐였냐면 한계령을 위한 연가라고 했거든요. 이 한계령이라는 것은 대관령 할 때 그 령처럼 고개를 말하는 것이고, 자, 연가라는 단어만 한번 볼까? 얘들아, 연가 뜻이 뭐게? 혹시 아는 사람? 고급 어휘야, 고급 어휘. 자, 가는요 노래라는 뜻입니다. 연만 맞춰봐. 연이 무슨 노래일까? 우리 내용 다 알잖아. 무슨 노래야? 사랑하는 노래야, 그치? 이거 사랑 노래예요. 잘했어요. 연애 하십니까? 그 다음에 고전시가에서 연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임에 대한 연정을 표현한다? 그때 연입니다. 사랑 노래예요. 자, 한계령을 위한 연가 한번 분석하러 가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분석을 할 건데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얘들아 이 작품이 꼭 나올 것 같아서 해주는 거야가 아니라 전 선생님은 이 작품을 분석할 때, 시를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이 하는 거랑 비슷한가요? 이런 방법 좀 익혀보세요 하고 보여주는 거야. 알았지? 세부적인 내용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어의 긍정, 부정을 판단하는 거구나. 화자의 태도는 이렇게 찾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하고 익혀보세요. 알았지? 가보자.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야 그럼 못 잊을 사람이라는 건 어떤 대상인 거야? 어떤 사람을 못 잊어? 좋아하는 사람 못 잊죠, 그쵸? 너무 싫어해도 못 잊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치? 에이, 근데 쌤이 살아보니까 싫어하는 건 좀 금방 잊혀지더라. 근데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잘 안 잊히더라고. 욕하지 마시고. 자,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 같은 데를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대. 자, 얘들아, 폭설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 자,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왜냐면 폭우 왔을 때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 되게 많은 동물들이 죽었지 이번에. 사람들도 피해를 많이 입고. 근데 이 폭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화자가 만나고 싶다라는 표현을 써. 그럼 얘들아 이 시에서 화자는 폭설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하는 거야? 부정평가를 하는 거야? 그치, 긍정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요 이 시에서는 폭설이 긍정시어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화자한테는 폭설이 긍정적인 대상이야. 이유가 뭔지 우리 뒤에서 살펴볼게. 뉴스는 다투어서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린대요. 자, 풍요에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자, 풍요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일반적으로 긍정으로 쓰입니다. 그쵸? 풍요롭다는 건 필요한 것보다 많다는 것이지. 앞에 나온 시어 뭐랑 똑같아요? 뭐랑 이어지는 것 같아? 그치, 폭설이랑 이어지고 있어. 자, 위에 나온 저 폭설이랑 풍요를 연결해 주십시오. 수십 년 만에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면서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이라고 했어. 자, 얘들아, 뭐뭐 하지만 이라는 어미가 쓰였거든요. 그러면 뒤에요. 이 뒤에 있잖아. 법석이지만 뒤에 나올 내용이 앞의 내용. 자, 자동차들이 했던 거랑 비슷한 게 나올까? 아니면 대조되는 게 나올까? 대조되는 게 나오겠지. 아주 잘했어. 야, 자동차들은 저렇게 집에 가려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느라 난리가 났는데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이라고 했어. 자, 앞에 생략된 말이 뭘까? 나는 또는 우리는 이라는 말이겠지. 우리는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자, 뒤에 뭔가 생략된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묶였으면 뭐가 생략되었어요? 좋겠다, 그치? 좋겠다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 기꺼이 묶였으면과 만나고 싶다 쌤이 핑크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왜 분홍색으로 했을까? 공통점이 뭐예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화자는 폭설 만나고 싶고요. 한계령에 묶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누구랑 그랬으면 좋겠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여기에 갇히고 싶대. 여러분 이런 생각 한 적 있어? 있나 본데 웃는 거 보니까. 자,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고립되고 싶어요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오붓하게 있으면서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잖아.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대. 자, 해서 표시 하나만 하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들은 저렇게 바쁘지만 나는 뭐 하고 싶어요? 밑에 보시면 여기에 갇히고 싶어, 고립되고 있어 라고 하여서 화자와 저 자동차들의 태도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폭설을 대하는 태도가 대비되지요. 다음으로 갑시다. 눈부신 고립. 오라는 감탄사가 지금 쓰이고 있네? 그러면 여기 영탄적 표현이 쓰였다라는 것인데, 영탄이 쓰였다는 거 얘들아,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표출한다는 뜻이지. 그러면 뒤에, 감탄사 뒤에는 화자의 아주 중요한 정서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구절에 주목을 해줘야 돼. 근데 눈부신 고립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아까 읽었던 3번 문제 보기가 살짝 아른거리는디?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었죠? 나에는 역설적 인식, 그렇지. 역설적 인식이 나타난다고 했어. 여기에 역설이 쓰였는데 얘들아 역설이 뭐더라? 반대되는 거라고 하면 조금 위험해. 두 개가 반대되는 거. 이건 조금 발전이 되었네요. 자, 두 개가 서로 모순을 이룬다 라고 고쳐줄게. 알았지? 얘들아 반대 대신에 모순으로 갈 거야. 눈부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에요. 그쵸? 눈부신 좋은 것에다 쓰잖아. 그치? 선생님의 미모가 눈부시다 이런 식으로. 너 훌륭하다. 자, 눈부신. 그 다음에 고립은요 부정적인 시어예요. 그쵸? 갇혀있으니까 안 좋은 거잖아. 근데 눈부신과 고립을 연결하여서 이 둘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요. 눈부신 건 좋은 건데 어떻게 고립이라는 부정적인 저 시어를 꾸며주고 있지? 이 사이에 모순이 있어. 그래서 역설은 뭐냐면 표현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하냐면 모순형용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문학하면서 이거 배웠을 거야. 역설에는 상황의 역설이 있고 표현의 역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상에 드러나는 역설이 지금 보시는 모순형용입니다. 서로 상충되는 시어를 연결해 놓은 거. 이게 모순형용이고요. 역설적 상황은 기쁘지 않은데 너무 기쁘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게 역설적 상황이야. 자, 눈부신 고립 보셨지요? 자, 그러면 이제 시어의 의미 뜯어보겠습니다. 자, 화자는 고립을 긍정적으로 판단해. 왜요? 누구랑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 못 잊을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눈부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갈게.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이다. 자, 흰 것 나오면 저는 일단 밑줄을 그어놔요. 왜냐면 모의고사에서는 색채 이미지 쓰이면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색채 이미지 쓰였네. 슬쩍 밑줄을 하나 그어놓고 계속 읽어봅니다.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자, 왜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이죠? 위에서 뭐 내리는 상황을 가정했어? 폭설. 그렇지. 폭설 때문에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이야. 그리고 그것을 무엇에 지금 빗대어 표현해요? 동화의 나라라고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지요. 자, 그럼 동화의 나라는 긍정 판단일까 부정 판단일까 이거? 긍정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폭설이 긍정이었으니까 그것도 되게 괜찮네. 왜냐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폭설이 내린 세계를 동화의 나라로 표현했어. 폭설이 긍정이니까 얘도 긍정이겠네. 아주 좋아요. 좋아. 자, 그 다음에 또 근거를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앞에서 지금 근거 든 거잖아. 폭설 위에 읽은 걸로. 그럼 그 뒤에 읽고 한번 찾아볼까요? 묶였으면 그렇지. 자, 발이 아까 묶였잖아. 그쵸? 근데 발이 말고 발에서 나아가서 뭐까지 묶였으면 좋겠대? 운명까지 묶였으면 좋겠대. 너랑 지독하게 얽히고 싶어. 이런 뜻이죠 지금. 그래서 운명이 묶였으면 뒤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다가 형광펜 그어주시고 운명이 묶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니까 이 동화의 나라도 긍정시오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히 필기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고립되는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람. 근데 얘들아 이 지속이라는 것도 실제 지금 내가 고립된 건 아니지? 이런 상황 가정하고 있는 거였어. 좋아요. 다음. 자,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자 여기 한번 꺽쇠 표시해볼까?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자 그 가정한 상황 속에서 또 시간이 흘러서, 그 가정한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녁이 되었나봐. 그러면 풍요는, 자 풍요에다 밑줄, 아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였어요? 폭설,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 자, 이 폭설이 조금씩 공포로 변하게 된대. 무섭겠다.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우기 시작한대. 그치? 처음엔 좋았을 거야. 눈이 오니까 어머 로맨틱하다 이렇게 보다가 밤새 펑펑 내리니까 조금씩 무서워지는데. 자, 시작하지만, 자 여기다 물결 밑줄. 그러면 여기서 나갈 건가요? 그래도 안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할 건가 봐.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얘들아 폭설이 내렸으니까 헬리콥터 왜 떴을까? 뭐 하러 왔을까? 구하러 온 거지, 그치? 역시 헬리콥터야, 구하러 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조를 하러 온 헬기인데, 그때 나는, 자 화자 겉으로 드러나 있네. 표면적 화자니까 동그라미만 한번 해줍시다. 이런 것도 언제 선지에 나올지 모르니까 표면적 화자까지 쓰지는 않더라도 동그라미 정도는 해주십시오.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자, 리에다 한번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자, 이 리라는 종결어미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죠? 안 할 거야 라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줄 때 쓰는 것이죠. 나는 손 안 흔들 거래. 어디다 손 안 흔든대? 헬기한테. 그치? 헬기한테 손 안 흔들면 헬기가 나 바보 못 봐. 나 못 보죠? 그러면 나 구조 돼 못 돼? 못 된다는 거지. 난 구조를 원하지 않아.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려고. 이런 음흉한 녀석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네. 자,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자 점점점점. 자 여기다 동그라미 한번 또 해볼까? 얘들아 이런 기호 4글자로 뭐라고 해요? 말줄임표. 그렇지. 자, 말줄임표를 사용하면 여기 뒤에 원래는 쓰여야 되는 말이 있는데 안 쓴다는 거지. 뒤에 쓰일 말이 뭘까? 어떤 말이 쓰여야 돼? 앞에서 찾아봐. 그렇지. 위에 있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라는 말이 지금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 해주십시오. 자, 요 말이 생략되었어. 자, 우리 어떻게 알았어? 여기 뭐가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되었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 들어갈 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돼. 이런 걸 문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 땡땡 형성. 맞춰봐. 말줄임표를 사용하면 여운이 형성된다. 맞아. 여운이라는 건 남는 거야. 뭔가 남아. 자꾸 생각이 남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아까 쌤처럼 얘기해줬지? 느낌 좋은 그 남성분 집에 와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지? 나 왜 그랬을까? 왜 자꾸 생각이 날까? 이게 여운이야. 알겠지요? 계속 맴도는 거. 그래서 생략된 말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저 말줄임표의 기능입니다. 오히려 들어가야 될 말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계속 시퍼렇게 살아있는. 어머나 나 여기 밑줄 긋고 싶어. 왜 그을게? 그치, 색채어니까 색채 이미지가 쓰였으니까. 자, 근데 색채 이미지 여기서 끝인가요?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있어? 까만. 좋습니다. 자, 근데 있잖아, 색채만 찾으면 안 되고 색채 이미지를 왜 썼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 무엇을 우리한테 눈으로 시각적으로 색깔로 보여주고 싶은 걸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시퍼렇게는 뭘 꾸며주고 있나요? 그치? 살아있는 저 젊은 심장을 꾸며주고 있어. 그럼 시퍼렇게라는 색채 이미지를 사용해서 젊은 심장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자 젊은 심장, 얘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걸까? 뒤에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까마는 뭘 꾸며주니? 포탄을 꾸며주고 있어. 자, 젊은 심장과 포탄은 동질적이야, 이질적이야? 왜 이질적이라고 생각해? 왜 이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은 살아있는 거지.
생명의 상징이지. 심장이 뛰면 이 사람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근데 포탄은요? 폭탄 떨어지면 우리 다 죽잖아, 맞지? 그러니까 폭탄은 생명을 죽이는 거야. 파괴하고 그리고 죽이는 것. 포탄은 자 적어볼까? 파괴와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심장은 생명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므로 심장과 포탄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역시 대립되는 이미지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근데 19를 이제 길게 볼게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서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게 뭐야? 헬리콥터인 거야. 어라? 이상하다. 아까 헬리콥터 뭐 한다고 했지? 맞아, 나 구조하러 온댔어.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뭐가 뿌린다고? 헬리콥터가 먹이를 뿌린대. 그럼 있잖아, 헬리콥터는 까만 포탄을 뿌려대는 그런 잔혹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저기 조난된 것들에 대해서 먹이를 뿌려주는 자비로운 존재도 될 수 있는 거야. 헬리콥터의 땡땡적 속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한번 필기해볼까? 자, 어떤 속성이 나타나나요? 좋네. 양면적 속성 좋고요. 헬리콥터의 왜 이렇게 얇아졌어 갑자기? 헬리콥터의 양면적 속성 그리고 이중적 속성이라는 말도 좋겠네. 둘 다 너무 좋아. 둘 다 적어줘. 아주 좋겠어요. 헬리콥터의 양면적, 이중적 속성.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시어를 판단할 때요. 우리 아까 작품 속에서 근거를 찾아주자고 했어. 근데 작품 속에서 안 보여? 작품 외부에서 준 거 끌고 올 수도 있어. 또는 관습적인 의미 사용할 수도 있어. 이거 기억나? 지난주에 필기해준 거? 자, 제가 한번 필기해볼게요.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괜찮아. 자, 작품의 해석의 근거 3가지 제가 지난주에 필기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작품 외적 증거였어요. 이 외적 증거가 어떻게 제시되는 거였냐면 문제에 보기로 제시될 수도 있고 우리 위에서 가 보고 왔잖아. 가 같은 지문으로 제시될 수도 있었어. 그 다음 두 번째 내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폭설이 부정시어인 줄 알았잖아, 그쵸? 근데 뭘 보고 이게 긍정시어구나 판단했어? 폭설을 두 번째 줄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맞지? 이런 식구를 보고 우리 알게 되었어. 또는 다른 시어, 그러니까 수식어 같은 것들을 보면서 또는 서술어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에서는 이 식구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시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어.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관습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판단할 수도 있었어. 관습적인 상징이나 비유. 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을 근거로 삼아서 뭔가 판단을 했어. 헬리콥터 구조하러 왔구나 라고 우리 식구를 통해서 판단을 했지. 근데 그 판단이요? 뒤집힐 수도 있는 거야. 방금 봤잖아 우리. 헬리콥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한테 포탄을 뿌리기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의미가 이중적으로 양면적으로 쓰일 수도 있음을 언제나 가능성 열어두고 판단하는 거야. 자, 계속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왜요?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자, 이유를 뒤에 가서 봐. 이거 포탄 때문인가? 라고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뒤에 구절까지 보십시오. 아름다운 한계령에다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한계령이 왜 아름답다고 판단할까요? 한계령에 지금 갇혔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기꺼이 묶여에다 물결 밑줄 그어주세요. 왜 기꺼이 묶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니까. 난생 처음. 자, 짧은 축복에다 밑줄. 자, 뭘 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걸까? 너랑 여기 갇힌 거, 사랑하는 사람이랑 고립된 거, 그거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화자가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아느리, 그 다음 모르리 라는 이런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의지. 그렇지.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랑 뭐 하겠다? 그래요, 맞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물고자 하는 소망, 그 다음에 강한 의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한계령 어때? 많이 어렵지 않지? 네, 그러면은 이 정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까지 분석하고 한 번에 답 맞춥시다. 자, 다로 가시죠. 세상은 또 한 고비를 넘는데 저 또 같은데 이렇게 물결밑줄을 긋고 싶어요. 자, 이런 부사어가 쓰이잖아요. 얘가 보여주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또를 한번 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한 고비 넘고 라고 했어. 그러면 고비를 넘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가 돼. 근데 세상은 또 한 고비를 넘었다라고 하면 얘들아 아까처럼 이렇게 담백하게 축하할 수 있어? 아니요. 왜 못해? 왜 못해? 또잖아요. 맞아, 또라서 그래. 저 또라는 부사어가 쓰이니까 이 사람 전에도 고비를 넘어왔구나. 근데 이번에도 또다시 고비를 넘었구나. 고비라는 게 이 사람한테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거 부사어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이야. 옆에 써볼게요. 화자의 고비가, 우리 시어를 활용해서 쓰자. 고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게 사는 거구나 라는 걸 이 부사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 한 고비 넘고 잠이 오지 않는다. 자, 화자의 정서가 여기 드러나니까 밑줄. 잠이 왜 안 와요? 여러분 언제 잠이 안 와? 인스타 할 때 말고 핸드폰 안 보는데 언제 잠이 안 와? 걱정이 될 때, 뭔가 근심이 있을 때, 여자친구가 삐진 것 같은데 나한테 말을 안 해줘요. 그럴 때 잠이 안 오지, 그치? 근심과 걱정. 자, 꿈결에도 식은땀이 등을 적신다. 자, 식은땀 언제 이렇게 등을 적시나요? 나 숙제 안 해왔는데 도연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이럴 때 식은땀 흐르지요? 자, 긴장이 되죠. 선생님이 나의 숙제 안 해온 진실을 아실까봐 긴장이 됩니다. 뭔가 불안할 때 또 식은땀이 나요. 긴장과 불안. 자, 몸부림치다와 닿는 둘째 놈 아린 손끝이 천근으로 아프다. 자, 그럼 둘째 놈이라고 하면 얘는 화자의 자식일 텐데 자식의 손끝이 왜 천근으로 아프다라고 할까? 여러분, 애기 너무 귀엽잖아요, 그치? 애기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아이를 가진다고 해.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만지는데 손이 닿는데 그게 왜 아파? 이 아플 일이 뭐가 있어? 왜 그럴까? 너무 귀엽고 예쁘기만 한데. 자, 화자의 삶이 어때요? 힘들어. 고비가 계속돼. 나 잠도 안 와, 불안해서. 근데 애기가 이렇게 나한테 손을 갖다 대. 애기는 나만 믿고 있을 거잖아. 내가 돌봐줘야 되잖아. 그니까 아픈 거야. 자, 뒤에 조금 더 읽을까요? 세상 그만 내리고만 싶은 나. 자, 이렇게 분홍색 표시. 자, 화자 겉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동그라미. 세상에서 내리고 싶대. 이거 무슨 말이야?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치? 나 좀 그만 살고 싶어. 나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버거워 라는 인식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이 너무나 힘든데 내 자식이 있잖아. 그럼 나 세상 버려 못 버려? 못 버려. 세상 계속 살아야 돼. 나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 나를 아빠라고 믿어서 이렇게 아기가 평화롭게 자고 있는 거야. 나를 믿고 저렇게 자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자, 화자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내가 저 자식을 잘 책임져줘야 하지. 근데 나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것 같아? 못 질 것 같아? 못 질 가능성이 높죠? 나 그만 내리고 싶대잖아. 많이 지쳤잖아. 자, 필기해볼게요. 세상 그만 내리고만 싶은 나에다가 써볼까? 힘겨운 삶으로 인해 지쳐버린 화자. 화자 너무 지쳤어. 근데 자식은 나를 믿고 너무 평화롭게 자고 있어. 손을 나한테 갖다 대고 있어. 이게 둘째 놈의 손끝이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왜 아프다고? 요거 써볼게요.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겠지? 내 아이, 내가 잘 돌봐야 하는데 책임감이 가득한데 나는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가장으로서 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럼 마음이 너무 힘들겠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
그래서 아이의 손끝이 나에게는 너무나 아프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냥 아픈 게 아니죠?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천근으로. 얘들아, 아프다라는 건 감정이잖아. 감정 눈에 보입니까?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근이라는 건 무게잖아. 그치?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애비로서의 책임감을 내가 아빠로서 가지는 책임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또는 수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전시가에서 천리 만리 먼 길 이런 표현 많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뭐 만중운산이라는 표현도 쓰이잖아. 만중운산이 이제 만겹으로 쌓인, 만겹의 구름으로 쌓인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수치를 사용하는 거 나의 화자의 정서를 강조할 때 쓰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바로 누이고 똑바로 눕히고 이불을 다독여줍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네. 자식에 대한 애정. 근데 그 자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이 나이토록 배운 게 원고지 메꿔서 밥 비는 재주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고지 메꿔서 밥을 빌어먹는 재주라고? 그러면 돈을 버는 수단이 원고지를 쓰는 거네. 화자 직업 뭐예요? 작가예요. 그치? 화자의 직업 땡땡 작가입니다. 근데 자신이 글 쓰는 재주를 가졌어. 그러면 오, 나는 역시 글을 잘 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야, 이 나이 먹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건 자신의 재주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거지. 나 이 재주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비웃는 태도 두 글자로 뭐라고 해? 자조. 훌륭합니다. 자, 자조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작가로서의 자신의 그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비웃고 있습니다. 쫓기듯 붙잡는 원고지 칸이 마침내 못 건널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 한데 허허, 이렇게 두 줄 한번 묶어볼까요? 자, 원고지 이거 무슨 수단이지? 화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야. 근데 이걸 쫓기듯이 붙잡고 있어. 이거 뭐야? 뭐에 쫓기고 있는 거야? 생계에 쫓기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나 돈을 어떻게든 벌어야 돼. 그래야 자식 먹여 살리지. 그래서 쫓기듯이 이렇게 원고지를 붙들고 나 글을 쓰고 있어. 근데 그 원고지 칸이 너무나 넓대. 이건 무슨 말일까? 글이 잘 쓰이는 걸까? 안 쓰이는 걸까? 안 쓰이는 거야. 얘들아, 길이가 이렇게 넓으면 내가 저기까지 가기 힘들지. 원고지 칸을 계속 채워가기가 힘들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원고지 칸이 넓다라는 것에 주목해서 우리 이 두 구절의 의미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 하고 써볼게요. 원고지 칸이 너무나 넓다. 글이 잘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여요.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글이 잘 써지지 않음. 일이 잘 진척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의미도 써볼 건데요. 얘는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 여기 동그라미 니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원고지 칸이 못 건널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 하다. 못 건널 운명의 강이라는 게 뭘까? 내가 어떤 운명을 못 건너는 걸까? 무엇에 대해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죽음이요. 죽음이요? 가장의 책임이요? 오! 얘들아, 지금 이 시의 분위기를 잘 읽고 있는 것 같아. 자, 화자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화자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드네요. 그치? 또 고비를 넘었어.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부담도 강해. 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때? 원고지를 메꿔서 밥 비는 재주밖에 없어? 나 생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그거밖에 없다? 근데 글 쓰여 안 쓰여? 잘 안 쓰여요. 그쵸? 그러면 나는 어떤 운명에서 벗어나기 힘든 걸까? 가난. 그렇지. 가난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인식입니다. 인식이 반영되어 있어요.
아, 우리 애기도 오늘도 열심히 너무 잘하네. 자, 이렇게 원고직하는 너무나 넓기만 한데 라고 했습니다. 어머, 뭐뭐 한데 라고 했어. 자, 뒤에 동질적, 이질적? 이질적인 내용이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자, 원고직하는 너무나 넓기만 한데 달아오른 불덩어리 초라한 몸 하나 가릴 방 한 칸이 망망천지 없단 말이냐. 자, 얘들아 보시면요, 원고직한이라는 표현과 방 한 칸이라는 표현이 서로 대응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무슨 칸, 무슨 칸이라고. 원고직칸은 너무나 넓은데 방 한 칸, 넓어 작아요, 그치? 그 작은 방 한 칸이 없다고?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에 두 줄, 아래 세 줄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데 내가 이룬 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다라고 지금 느끼는 거야. 망망천지 없단 말이냐. 굉장히 답답하겠지. 가난으로 인한, 얘들아 슬픔을 아까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지? 3번 보기에 맨 마지막에 그렇지, 비애, 가난으로 인한 비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내가 이렇게 몸 하나 가릴 방 한 칸을 못 만드냐? 라는 자책감도 담겨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자, 그 다음년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 얘들아, 이렇게 침대가 완전 넓어. 막 킹사이즈, 막 라지킹 막 이런 거야. 그러면 아내가 대자로 누워갖고, 그리고 나 돈 많으면 배 벅벅 긁으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자고 있겠지? 근데 방이 좁고 작으니까 웅크리고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보는 화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아내한테? 미안해요, 그쵸? 결혼할 때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잘 살자라고 했을 텐데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까. 적어주세요. 아내에 대한 미안함. 밖에는 바람 소리가 사정없고, 오, 바람이 막 슝슝 불어. 그러면 소리가 막 들리겠네요, 그쵸? 근데 그 소리 조금 힘겹게 느껴질 것 같은데, 나에게 불어오는 삶의 그런 무게처럼 느껴지겠는데, 사정없고 며칠 후면 남이 누울 방바닥. 우리가 있는 방인데 며칠 뒤면 남이 누울 거래. 이제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올 건가 봐. 그래서 잠이 오지 않네요. 뭐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잠이 오지 않는 원인,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 가장의 내면이 담겨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문제 풀러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분석을 다 같이 했는데 여러분이 한 거랑 유사한지 모르겠네. 자, 지금 잠시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내가 푼 답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점검할 시간 드릴게요. 1, 2, 3, 4번 두루 살펴보세요. 제가 아까 보니까 오답이 조금 있었어. 자, 애기들 1번부터 한번 답을 맞춰볼까요? 또 출석부를 봐야지. 희찬아, 1번 답 몇 번이니? 5번 했어. 5번 했어요? 5번에 뭐가 틀렸다고 생각했나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잖아. 어떤 표현이 틀렸어? 회복이 아니에요. 맞았어요. 얘들아, 회복이라고 하면 나 원래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사랑하게 되었어. 이게 회복이잖아. 사랑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어요? 없지, 그치? 그래서 사랑을 회복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혹시 2번을 고른 분은 없나요? 없으면 잘하셨는데, 사실 저는 맨 처음에 문제 풀 때 2번을 좀 고민했어요. 왜 고민했냐면
선생님이 가를 안 읽고 한번 문제 풀기를 시도해봤거든. 그랬더니 2번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동화의 나라? 이게 구체적이냐? 아 이거 현실에 없는데 이거 구체적인 세계 맞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우리 아까 가에 밑줄 그었지. 선생님이 그 느낌 좋은 남성분 만나고 설렜다고 했지. 멀미나는 것 같았어 라고 바꾸어서 표현했지. 이거 비슷한 거야.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감정을 어머 눈이 펑펑 내렸을 때 여기 갇혀있고 싶네 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지. 동화의 나라에 있고 싶네 라고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 변용하여 제시하였다. 그 다음 시인의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데 주목한다면 이거 가에다 근거가 있는 말들이죠. 해서 이거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해서 제가 이런 이미지나 아니면 뭐 비유나 상징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한 지문이 나왔을 때 걔를 완전히 정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표현들의 밑줄을 그어두시면 걔가 선지로 나타난다고 했죠. 지금 이게 예시로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문제. 자, 2번은 연우야, 이번에 답이 몇 번인가요? 3번. 3번을 많이 골랐어요. 3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3번 했으면 일단 틀렸음. 근데 많이 골랐어 3번에. 자 3번 한번 볼게요. 문장을 종결하는 특정 어말어미를 반복하여 한번 끊어보십시오. 제가 3번을 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야 연우야 여기까지 맞지? 뭐가 쓰였어? 뭐뭐하? 리라는 어말어미가 쓰였어요. 그치? 뭐뭐하리. 근데 이거 선생님 미래 아니에요? 미래에 뭐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현재? 일단 있잖아. 있잖아. 3번에서 우리 어디다가 막 밑줄 그었던 것 같은데? 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했다 라고 했지. 그러니까 눈이 내리고 우리가 거기 갇히고 하는 것들 전부 다 가상의 상황이지. 근데 여기에서는 미래에 대한 결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맞아요?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내가 미래에 꼭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 밑에 적어 놓을게.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얘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거야? 아니잖아, 그쵸? 이것을 미래에 대한 결의로 보기가 어려운 거야. 결의로 보기 어려움. 내가 상상을 해보는 것이니까 얘는 미래라고 볼 수 없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일까나? 4번 한 사람은 없나? 4번은 많이 못 본 것 같긴 해. 2번이요. 자, 4번 먼저 해볼게요. 자, 4번은 옳다 그르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닐까요? 변화를 안 한다. 자, 이 변화하는 화자의 심리를 화자의 심리를 여기 생략된 말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라고 본다면 요렇게 본다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그러면 화자의 심리 변화하는 거 아니네요.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제가 아까 여기 뭐 상상 속의 상황에서 시간이 흐른 거예요 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어. 그게 어디였지?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이었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얘들아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이거 시간 지난 거네. 근데 이거 현실이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했죠. 이건 현실이 아니고 상상 속에 그 우리 고립된 상황 속에서 날이 어두워진 거지. 그럼 있잖아, 뭐 이게 있어. 그러면 두려워졌다고 했으니까 뭐 화자의 심리 변화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시상 전개 방법이 시간의 흐름이 맞아? 아니요. 저렇게까지 보는 거 너무 과도한 해석이지 않아? 왜냐면 작품 전체 전개는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나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할래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알았죠? 그러면 답의 근거를 여기로 볼 수도 있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다? 이거는 아니지 라고. 둘 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으로 보더라도 4번 선지는 올바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이냐? 우리 도율이가 얘기한 것처럼 2번이 맞습니다. 자, 영탄법 사용해서 고조된 감정 표출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타났었지? 뒤에 뭐가 나왔지? 눈부신 고립.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이제 3번 하러 갈게요. 자, 현우야, 3번 답은 몇 번이에요? 진심으로 말하는 은서야 몇 번 했어요? 허허. 허허. 2번! 인식이야? 2번이라고 인식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얘들아. 자, 일단 답 2번이에요. 자, 기억이 뭐였냐면 운명이 묶였으면 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였나요? 못 건널 운명의 강처럼 이라고 했단 말이지. 얘들아, 니은을 설명해 줄게. 자, 저는 화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책 60페이지 맞나? 아니지, 몇 쪽이지? 40? 몇 쪽이야? 29예요. 29페이지 펴놓고 여러분은 3번 문제 보고 계세요. 자, 니은 5번 선지 봐봐. 넓기만과 연결되어 이루지 못한 바람에 대한 회한이 나타나 있대. 얘들아, 회한 뜻이 뭐랬어? 후회, 한스러움 이런 거라 했지. 한탄. 자, 못 건널 운명이가 뭘 후회하는데? 뭘 한스러워? 뭘 후회해? 하지 않죠. 에, 이루지 못한 바람이 있어? 죠. 나 뭔가를 원했는데 이걸 못 이뤄서 이런 거 있어? 없죠.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루지 못한 바람에 대한 회한에다 X를 쳐주십시오. 그래서 5번은 답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헷갈렸던 선지 몇 번이야? 전 다른 거 했어요. 없어? 5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2번을 볼게. 자, 니은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슬픔을 불러일으킨다. 맞지? 가난이라는 거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슬픈 거지요?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야, 나 여기 갇히고 싶은데? 라는 내용이니까 발이 묶였으면이었지. 운명이 묶였으면. 그래서 화자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 나 여기에서 계속 너랑 고립되어 있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2번 선지가 적절합니다. 됐을까요? 네, 그러면 4번 하러 갈까요? 자, 4번은 이제 다를 읽고 나서 쌤이 보기를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답이 몇 번이디? 3번이요. 3번. 3번에 뭐가 적절하지 않았어? 극복하겠다는 의지까지 못 갔어요. 그쵸? 저게 드러나지 않아서 땡 되겠습니다. 자, 너무 잘했습니다. 해서 이 작품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